싸구려년이 어디서 개수작이야. 시어머니의 손바닥이 제 왼쪽 뺨을 때렸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뺨이 불에 데인 것처럼 뜨거웠죠. 근데요, 진짜 무서웠던 건 그 다음이에요. 남편이 바로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숨소리 하나 안 냈습니다. 의자 삐걱 소리도 없었어요. 2년 동안 이 집안에서 살림하고 아이까지 잃었는데 이혼하라며 뺨을 때리는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은 돌멩이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요, 저 참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몰랐던 게 하나 있어요. 제 아버지가 현직 대법관이라는 거. 며칠 뒤 시댁은 알거지가 됐어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드릴게요. 결혼식 전날 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서재에는 오래된 가죽 의자 냄새와 함께 은은한 스탠드 불빛만 켜져 있었죠. 저는 아버지 맞은편에 앉아 내일 입을 드레스 생각 대신 엉뚱한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하윤아. 아버지 윤정호가 책상 위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시댁 식구들한테 아버지 얘기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늘 그랬던 것처럼요. 돌아가신 엄마 쪽 외가에서 자랐고 아버지는 평범한 퇴직 공무원이라고요. 저는 찻잔을 양손으로 감싸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안경을 벗어 렌즈를 천으로 닦았습니다. 그 손끝이 아주 잠깐 멈추는 걸 저는 보았죠. 굳이 아버지 이름을 꺼낼 필요 없다. 내 곁에 끝까지 남는 사람이 진짜니까. 알아요, 아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서하윤. 어머니의 성을 따라 살아온 이름. 외할머니 손에서 자라며 자연스럽게 붙은 성이었고 덕분에 세상 누구도 저를 대법관의 딸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내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평범한 중소기업 사무직 출신의 딸. 그게 내일 시댁 앞에 설 저의 얼굴이었습니다. 다음 날 결혼식장은 시어머니 최순자의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 신랑 측 하객이 벌써 20테이블이 넘네. 우리 도연이 인맥 좀 봐. 최순자가 하객 명부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세더니 고개를 획 돌려 신부 측을 후쳤습니다. 신부 측 테이블은 8개. 외숙모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대신해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 최순자가 성큼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사돈 쪽은 좀 쓸쓸하시네요. 뭐 형편이 다 다른 거니까. 외숙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대기실에서 부케를 쥔 손에 힘을 주며 그 말을 삼켰습니다. 첫 번째 모욕. 하지만 오늘은 제 결혼식이니까요. 피로 연장에서 시아버지 김태주는 한쪽 구석 VIP 테이블에 거래처 사장들을 몰아앉혀놓고 쉴 새 없이 떠들었습니다. 우리 태주건설이 올해 수주한 게 몇 건인지 아시죠? 이 정도 집안이면 며느리 복도 있는 거지. 김태주가 양복 단추를 풀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인사를 돌리다 그 테이블 끝자리에 앉은 남자를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후배 판사. 심장이 한 박자 빨라졌죠. 하지만 그분은 저를 보고 아주 짧게 눈인사만 건넨 뒤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숨을 내쉬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떠나기 직전 공항 라운지에서 도연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네. 알겠습니다. 도연이 전화를 끊고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신혼집 인테리어를 좀 손보겠다는데. 괜찮지? 인테리어를? 우리가 같이 고른 거잖아. 어머니 취향이 확실하신 분이니까. 그냥 맡겨. 알아서 잘하실 거야. 도연이 탑승권을 확인하며 가볍게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여권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신호라는 걸 알면서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첫날 현관문을 열자마자 낯선 집이 저를 맞았습니다. 거실벽에 금박 액자가 4개.
TV 옆에는 호랑이 병풍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좀. 시어른이 해준 건 감사히 받는 거야. 뭐가 불만이야? 최순자가 소파 팔걸이를 툭 치며 저를 잘라버렸습니다. 도연은 캐리어를 끌고 안방으로 들어가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첫 명절이 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국을 끓였습니다. 최순자와 시누이 수비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었죠. 이 깻잎전 좀 봐. 기름을 얼마나 넣은 거야, 질척하니. 최순자가 젓가락으로 전을 집어들었다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친정에서 제사도 안 지냈나 봐. 손맛이라는 게 없어. 저는 앞치마를 움켜쥐며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TV 소리가 흘렀고 도연은 리모컨을 누르며 채널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절친 소라와 점심을 먹었습니다. 야, 서아윤. 너 아버지가 누군데 그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당하고 있어? 한마디만 하면 그 입 바로 다칠 텐데. 소라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답답한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나는 내 배경이 아니라 나를 봐주는 사람들이랑 살고 싶어. 그 남편이라는 인간이 너를 봐주기는 하냐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국물만 한 숟갈 떴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최순자는 매주 금요일마다 예고 없이 신혼집에 들이닥쳤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 반찬통을 하나하나 꺼내보고 화장실 거울에 물때가 있는지 확인하고 빨래 건조대까지 점검했습니다. 어느 금요일에는 제 화장대 서랍까지 열었습니다. 이거 뭐야? 최순자가 서랍 안에서 만년필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대학 졸업 때 준 선물이었죠. 대학 졸업할 때 교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교수가 학생한테 이런 비싼 걸 줘? 어디서 난 건지 모르겠네. 최순자가 만년필을 이리저리 돌려보다 서랍에 던지듯 넣었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소지품 하나하나가 감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와의 전화도 집 밖에서만 했습니다. 회사 비상계단, 점심시간 공원 벤치. 이중생활의 무게가 어깨에 쌓여갔죠. 결혼 1주년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작은 케이크를 사서 식탁에 올리고 초를 꽂았습니다.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죠. 나 오늘 회식이야. 늦을 것 같으니까 먼저 자. 도연의 목소리 뒤로 시끄러운 술자리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촛불 앞에 혼자 앉아 불꽃이 흔들리는 걸 바라봤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아내가 아니라 가사도우미가 아닌가. 그 생각이 처음으로 또렷하게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촛불을 불어 껐습니다. 연기가 가늘게 올라와 천장으로 사라졌습니다. 결혼 1주년을 혼자 보낸 다음 날 아침,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도연이 구겨진 셔츠 차림으로 거실에 들어서더니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 머리 깨질 것 같아. 하윤아, 물 좀. 저는 부엌에서 물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도연이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고는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니한테 전화 왔었는데 요즘 반찬이 좀 부실하대. 가짓수를 좀 늘려봐. 저는 도연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젯밤 기념일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죠. 케이크는 아직 식탁 위에 그대로 있었고 꺼진 초가 하얀 크림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기념일을 잊은 것보다 이 한마디가 가슴에 더 깊이 박혔습니다. 결혼 1년 반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약국에서 산 검사기를 들고 화장실에 들어갔고 2줄이 떴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아 있는 도연에게 검사기를 내밀었습니다. 도연아, 나 임신인 것 같아. 도연이 검사기를 들여다보더니 벌떡 일어났습니다. 진짜? 어머니한테 빨리 말씀드려야지.
도연이 바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저를 안아주는 것보다 먼저요. 전화 너머로 최순자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들이지? 아들이어야 해. 우리 집안은 대를 이어야 하니까. 축하라는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파 끝에 앉아 배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임신 초기, 입덧이 심한 날이었습니다. 회사에 반차를 내고 침대에 누워 있었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하윤아, 나야. 문 열어. 최순자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최순자가 안으로 들어서며 저를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임신했다고 이렇게 누워만 있으면 어떡해. 아이가 나약하게 태어나. 어머니, 오늘은 좀 컨디션이. 일어나. 마트 가야 해. 도연이 먹을 게 냉장고에 하나도 없더라. 최순자가 제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마트에서 카트를 끌고 장을 받고 비닐봉지 4개가 양손에 걸렸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고장이었습니다. 계단을 한층 한층 올라가는데 아랫배가 단단하게 당기는 느낌이 왔습니다. 난간을 잡고 멈춰섰죠. 왜 또 그래? 젊은 게 힘이 없어서야. 최순자가 한층 위에서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다시 계단을 올랐습니다. 며칠 뒤 회사에서 보고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의자 아래가 축축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려다보니 치마에 빨간 얼룩이 번지고 있었죠. 소라가 제 얼굴을 보더니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윤아, 하윤아, 괜찮아? 잠깐만 구급차 부를게. 그 뒤로는 천장의 하얀 형광등과 들것의 흔들림만 기억납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의사의 입을 바라봤습니다. 보호자분, 아기 심장 박동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 보호자,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길게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동의서에 제 이름을 썼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병실 의자에 소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소라의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죠. 도연이한테 연락했어. 회의 중이래. 회의 중이라고. 소라가 주먹을 떨며 말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배 위에 올린 손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 순간에도 남편은 없었습니다. 이틀 뒤 퇴원하던 날이었습니다.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검은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고 기둥 옆에 기대어 있다가 저를 보자마자 2 팔을 벌렸습니다.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을 때 등을 감싸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제가 선택한 결혼이에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2번 토닥였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돌려보내고 혼자 택시를 탔습니다. 퇴원 후 시댁에 인사를 갔습니다. 최순자가 거실 상자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위로의 말이 나올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게 몸 관리를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내 아들 핏줄을 벌써 하나 날려먹었어. 최순자가 무릎 위에 놓은 손으로 소파를 탁 치며 말했습니다. 수빈이 옆에서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건 좀 심하지 않아? 최순자가 고개를 돌려 수빈을 노려봤습니다. 수빈은 바로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도연이 침대 끝에 걸터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그런 분이잖아. 좀 이해해줘. 도연아? 저는 이불 위에 앉은 채 도연의 등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너 한 번이라도 내 편에 선 적 있어? 도연이 잠깐 멈췄습니다. 대답 대신 일어나서 안방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문이 딸깍 닫히는 소리가 대답이었죠. 1달이 지났습니다.
몸을 추스르며 복직을 준비했습니다. 그 사이 시댁 친척 모임에 불려갔을 때 이목벌 되는 분들이 저를 둘러싸고 고개를 기울이며 쳐다봤습니다. 아이고, 몸이 약하면 고생이지. 젊은데 다음에 또 기회 있을 거야. 그 동정 어린 눈빛들 속에서 저는 알았습니다. 최순자가 뭐라고 소문을 냈는지. 이 집안에서 저는 아이를 못 가지는 며느리로 규정된 겁니다. 복직 첫날 사무실 책상 위에 커피 한 잔과 메모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라의 둥글둥글한 글씨였죠. 힘내. 넌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한 사람이야.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고 모니터를 켰습니다. 아직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도연에게 남은 가능성을 한 번만 더 믿어보겠다고.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리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복직 후 2달이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오전에 밀린 빨래를 돌리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 도어폰 화면에 최순자가 보였고 옆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최순자가 그 여자를 앞세우며 들어왔습니다. 하윤아, 손님이야. 거실 좀 치워. 저는 급히 빨래 바구니를 옮기고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최순자가 소파 가운데 앉고 그 여자가 어색한 자세로 옆에 걸터 앉았습니다.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여자였죠. 이쪽은 박서영 씨. 서울에서 꽤 큰 무역회사 하는 집안 딸이야. 최순자가 제 쪽을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하윤아, 부엌에 가서 차 좀 내와. 저는 부엌으로 밀려났습니다. 찻잔을 꺼내며 손이 떨렸죠. 거실에서 최순자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우리 도연이가 좀 잘못 만나서 고생이 많아요. 서영 씨 같은 분이 옆에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찻잔을 들고 나갔을 때 박서영이라는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무릎 위에 손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최순자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죠. 그날 밤 도연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식탁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오늘 너 어머니가 다른 여자를 이 집에 데려왔어. 도연이 넥타이를 풀며 냉장고에서 물을 꺼냈습니다. 뭐, 그냥 어머니 지인 아냐?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지인을 데려와서 네가 잘못 만나서 고생이라고 하면 그게 지인이야? 아, 어머니가 좀 오버하신 거겠지. 너무 신경 쓰지 마. 도연이 물컵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빈 식탁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모르는 건지 모른 척하는 건지 그걸 구분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최순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댁 와라. 할 말이 있으니까.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혹시 지난번 일에 대해 뭐라도 해명을 하려는 걸까? 어리석은 기대를 안고 주말에 시댁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3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최순자가 상좌에, 김태주가 옆자리에, 도연이 맞은편에. 3사람 모두 입을 다문 채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죠. 앉아. 최순자가 턱으로 빈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최순자가 테이블 위로 서류 봉투 하나를 밀어 놓았습니다. 이혼해. 넌 이 집안에 맞지 않아.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도 못 낳는 며느리는 필요 없어. 깔끔하게 정리하자. 최순자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김태주는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고 도연은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연을 봤습니다. 도연아? 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도연의 입술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초, 5초, 10초.
시계 소리만 거실에 울렸습니다.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어머니 말씀도 들어보자. 그 한마디였습니다. 2년 동안 제가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이 그 침묵과 한마디에 끊어졌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밀어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혼은 하지 않겠습니다. 최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저를 향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뭐, 이 싸구려 년이 어디서 개수작이야. 그 다음 순간 시야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왼쪽 뺨에 뜨거운 것이 터졌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뺨에 열이 퍼지는 것보다 등 뒤에서 의자 하나 삐걱거리지 않는 정적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그건 좀. 김태주가 중얼거렸습니다. 최순자가 고개를 획 돌려 김태주를 노려보자 김태주는 바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뜨거운 뺨을 손으로 감싸며 그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이 방 안에 내 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가 신발을 신었습니다. 등 뒤에서 최순자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짐은 내일 가지러 오겠습니다. 그 한마디만 남기고 문을 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서고 문이 닫혔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할 만큼 차가운 것이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빠, 나 집에 갈게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고 저는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아버지 집 현관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 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왼쪽 뺨에 남아있는 붉은 자국을. 아버지의 입술이 한 번 꽉 다물렸습니다. 손이 주머니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보였죠. 들어와라.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계단을 올라 어린 시절 제 방이었던 2층 방문을 열었습니다. 이불이 새로 깔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문자를 받고 바로 준비한 거였죠.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이 어둠 속에서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뺨은 아직 뜨거웠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맑았습니다. 끝났다고, 이제 진짜 끝내야 한다고. 저는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1층에서 된장찌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니 아버지가 식탁에 2사람분 밥을 차려놓고 맞은편 의자를 당기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숟가락을 들지 않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다 말하지 않아도 된다. 네가 원하는 것이 뭔지만 말해라. 이혼하려고요. 아버지의 눈이 한번 깜빡였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더니 셔츠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내 결정이라면 아버지는 어떤 방향이든 배경이 되어주마. 단 아버지 이름이 아니라 내 힘으로 끝내거라. 명함에는 강민혁 변호사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명함을 손에 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아버지가 된장찌개 뚜껑을 열며 말했습니다. 밥 먹어라. 국 식는다. 같은 시각 시댁 거실에서는 최순자가 소파에 기대앉아 리모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변변찮은 집안이 무슨 수를 쓰겠어. 며칠이면 기어들어와. 최순자가 콧바람을 불며 TV 채널을 넘겼습니다. 수빈이 부엌에서 물컵을 들고 나오다 도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빠, 형수 뺨까지 맞았는데 진짜 가만히 있을 거야? 도연이 소파 팔걸이에 팔을 얹은 채 천장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좀 쉬면 풀리겠지. 원래 부부가 다 그런 거야.
수빈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지만 더 말하지 못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틀 뒤 저는 강민혁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강 변호사는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안경을 쓴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회의실 테이블에 마주 앉자 강 변호사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서하윤 씨, 결혼 생활 동안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결혼 초기 시어머니의 모욕, 매주 금요일 예고 없는 방문과 감시, 임신 중 강제 외출, 유산 그리고 뺨. 강 변호사가 펜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혹시 시어머니의 폭언이나 폭행에 대한 증거가 있으십니까? 녹음이라든지 문자라든지. 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파일 목록을 보여줬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습관처럼 남겨둔 녹음 파일 12개, 문자 메시지 스크린샷 23장. 강 변호사가 파일 목록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유책 사유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가슴속이 조금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제 손에 무기가 생긴 기분이었죠. 그 주부터 시댁에는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태주건설과 거래하던 하청업체 두 곳에서 갑자기 계약 조건을 다시 보자고 연락해 온 겁니다. 김태주가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으며 이마를 찌푸렸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3년 동안 잘 해왔으면서. 상대방의 대답을 듣고 김태주가 전화를 끊으며 의자 등받이에 기대었습니다. 이것이 며느리의 이탈과 관련 있다는 건 아직 짐작하지 못하는 얼굴이었죠. 며칠 뒤 저는 신혼집에 짐을 빼러 갔습니다. 소라에게 동행을 부탁했고 소라가 운전대를 잡고 와줬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가지와 개인 물품만 가방에 넣었습니다. 서재 문이 열리며 도연이 나왔습니다. 며칠 사이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죠. 하윤아, 이러지 말고. 한 번만 더 얘기하자. 저는 가방 지퍼를 잠그며 도연을 봤습니다. 얘기할 시간은 내 어머니가 내 뺨을 때리기 전에 있었어. 도연의 입이 열렸다 다물렸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소라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짐을 옮기고 난 주말이었습니다. 아버지 집 1층 거실을 지나다 서재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외출 중이었죠. 문틈 사이로 책상 위에 서류 뭉치가 보였습니다. 지나치려다 서류 위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주건설.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공공아파트 사업의 인허가 관련 건이 대법원에 올라와 아버지 재판부에 배당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등에 찬 것이 흘렀습니다. 저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서재 문을 닫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이 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최순자였습니다. 도연이가 밥을 안 먹어. 마누라라는 년이 집을 나가면 남편 밥은 누가 챙겨? 당장 돌아와. 저는 책상 앞에 앉은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혼 소송 서류를 곧 보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 해주십시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시댁에서는 최순자가 전화기를 내려다보며 굳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주가 서재에서 나와 아내의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왜 그래? 뭐래? 소송을 한대. 이혼 소송? 뭐? 김태주가 멈춰섰습니다. 그 집안도 없는 년이 변호사 쓸 돈이 어딨어? 허세겠지. 최순자가 전화기를 소파 위에 던지며 말했지만 김태주의 얼굴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생각보다 복잡해질 수 있어. 요즘 회사 자금도 빠듯한데. 최순자가 고개를 돌려 김태주를 봤습니다. 김태주가 처음으로 불안한 얼굴을 하고 있었죠. 같은 주 도연에게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장현우였습니다. 야, 도연아. 너 혹시 장인어른 성함이 뭐야? 장인? 하윤이 아버지? 윤 씨인데 그냥 퇴직한 공무원이야. 왜? 아니, 법원 안에서 좀 이상한 소문이 도는 것 같아서. 아닌가 보다. 됐어. 도연이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하윤의 아버지, 윤 씨, 퇴직 공무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내의 친정에 대해 자기가 아는 게 이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죠. 묘한 불안이 목 뒤를 스쳤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이 최순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하윤이 아버지에 대해 알아본 적 있어? 최순자가 반찬을 집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알아볼 것도 없어. 결혼할 때 보니 하객도 없던 집안이잖아. 신경 쓸 것도 없다. 도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같은 밤 저는 아버지 집 2층 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의 탐욕과 오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머지않아 알게 되겠죠. 저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일주일 뒤 이혼 소송장이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최순자가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를 한 장 넘기더니 바닥에 내던졌죠. 이게 뭐야? 진짜로 소송을 걸어? 김태주가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주워들었습니다. 소장 첫 페이지 상단에 적힌 법무법인 이름을 본 김태주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이 로펌이 왜 이혼 사건을? 김태주가 중얼거리며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법조계에서 손꼽히는 대형 로펌이었습니다. 최순자가 김태주의 표정을 보며 물었습니다. 왜 그래? 뭔데? 이 법무법인이 개인 이혼 사건을 맡을 때가 아니야. 김태주가 서류를 식탁에 내려놓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거래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죠. 이 로펌이 왜 개인 이혼건을 맡습니까? 무슨 연결고리가 있는 겁니까? 전화 너머로 대답이 흘러왔습니다. 김태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로펌 수석 파트너가 대법관 윤정호 동기라고? 사법연수원? 전화를 끊은 김태주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의 아버지 성이 윤 씨, 대법관 윤정호. 두 개의 점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김태주는 흥신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틀 만에 보고서가 왔습니다. 김태주가 서재 책상 위에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서하윤, 부 윤정호, 현직 대법관, 모, 고 서미경, 외가에서 성장하여 모의 성사용. 김태주가 보고서를 쥔 채 의자 등받이로 천천히 쓰러지듯 기대었습니다. 2년이었습니다. 2년 동안 아내가 대법관의 딸을 싸구려년이라 부르고 뺨까지 때렸습니다. 김태주가 보고서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최순자가 TV를 보고 있었죠. 김태주가 보고서를 최순자 무릎 위에 놓았습니다. 이거 읽어봐. 최순자가 종이를 집어들고 눈을 움직였습니다. 한 줄, 두 줄. 최순자의 손가락이 종이 가장자리를 구겼습니다. 거짓말이야. 성도 다른데 무슨 대법관 딸이야. 말도 안 돼. 흥신소에서 확인한 거야. 호적까지 뒤졌어. 최순자가 고개를 저으며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다 멈췄습니다. 결혼식 날이 떠오른 겁니다. 신부 측 하객 중에 있던 얼굴들, 뉴스에서 본 적 있는 사람들, 법관, 검사장급 인사들의 얼굴이 하나씩 선명해지자 최순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나중에 수빈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최순자가 그런 표정을 지은 건 처음이었다고요. 같은 주 태주건설의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공공아파트 인허가 관련 1심에서 태주건설이 전면 패소한 겁니다. 서류를 조작해서 인허가를 받은 정황이 판결문에 낱낱이 적혀 있었죠. 이 소식이 건설업계에 퍼지자 거래처와 하청업체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주가 즉시 항소했지만 김태주의 머릿속을 짓누르는 건 1심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지면 그 위는 대법원이었습니다. 대법원에는 윤정호 대법관이 있었죠. 윤정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법조계가 태주건설을 어떤 눈으로 볼지 그 사실이 김태주의 숨을 조였습니다.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 핸드폰 화면에 도연의 이름이 떴을 때 잠시 전화기를 들여다보다 받았습니다. 하윤아. 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나 좀 만나자. 아버지 회사 일이 있는데 내 아버지한테 말 좀 해줄 수 없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네가 내 뺨을 감싸줄 때를 기다렸어. 근데 너는 회사가 위험하니까 전화한 거잖아. 하윤아, 그게 아니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수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죠. 수빈의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형수, 솔직히 우리 엄마가 잘못한 거 나도 알아. 수빈이 커피잔을 양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근데 아빠 회사가 무너지면 우리 가족 전부 길에 나앉아.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수빈의 눈에서 물기가 흘렀습니다. 저는 냅킨을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빈아, 나도 이 집안 가족이었어. 근데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았잖아. 수빈이 냅킨으로 눈을 누르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건설업계 온라인 게시판과 기자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주건설 사장 며느리가 대법관 딸이었는데 시어머니에게 뺨 맞고 이혼 소송 중. 한 경제지 기자가 대법원에 코멘트를 요청했고 돌아온 답변은 한 줄이었습니다. 대법관 개인의 사적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그 짧은 공식 답변이 오히려 기사의 신빙성을 높여버렸죠. 기사가 올라온 날 저녁 아버지가 서재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기사가 나갔으니 앞으로 내 일상이 불편해질 수 있다. 아버지가 안경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서재 문에 기대서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나 도망 안 가요. 내가 시작한 일은 내가 끝낼게요. 아버지가 안경 렌즈를 천으로 닦다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내 엄마를 닮았구나. 저는 아버지에게 미소를 짓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엄마를 닮았다는 말. 아버지가 제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말이었습니다. 이혼 소송 첫 번째 조정기일 아침이었습니다. 옷장에서 검정 정장을 꺼내 입고 거울 앞에서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하나 잠갔습니다. 아버지가 1층에서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밥 먹고 가라. 괜찮아요. 끝나고 먹을게요. 저는 구두를 신으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법원 조정실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긴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의자가 놓여 있었죠. 저는 강민혁 변호사 옆에 앉았습니다. 맞은편 문이 열리고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양복이 헐렁했습니다. 광대뼈가 드러날 만큼 볼이 꺼져 있었고 넥타이도 매지 않은 셔츠 차림이었죠. 저는 도연을 한번 보고 시선을 앞으로 돌렸습니다. 시댁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원합니다. 위자료는 성의껏 지급할 테니 이혼 사유에서 폭행 관련 부분을 제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 변호사가 가방에서 서류 파일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하나씩 놓으며 말했습니다. 시모에 의한 폭언 녹음 파일 12건, 유산 전후 진료 기록, 임신 중 강제 외출 당시 시모가 보낸 문자 메시지 원본입니다. 폭행 부분을 빼달라는 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상대 변호사가 서류를 집어들고 한 장 한 장 넘기더니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도연이 옆에서 그 서류를 힐끗보다 고개를 떨구었죠. 조정은 결렬되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양측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정식 재판으로 이행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도연의 어깨가 한번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조정실을 나서 법원 복도를 걷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왔습니다. 하윤아. 도연이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제 앞을 가로막으며 섰습니다. 진짜 이렇게 끝낼 거야? 나는 그때 잘못한 거 알아. 저는 도연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수척해진 눈밑, 갈라진 입술. 한때 이 사람을 믿었던 시간이 스쳤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아는 것과 막았어야 하는 건 다른 거야. 도연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도연의 옆을 지나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같은 시기 태주건설의 항소심이 고등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심에서 드러난 서류 조작에 더해 부실 시공과 안전기준 미달 정황까지 추가로 나오면서 업계에서는 항소심도 불리하다는 전망이 돌았죠. 김태주에게는 항소심마저 지면 상고심은 대법원이라는 사실이 매일 밤 목을 조여왔을 겁니다. 김태주는 결국 아버지를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청사 정문 보안 게이트 앞에서 김태주가 방문 사유를 밝혔습니다. 윤정호 대법관님을 뵈러 왔습니다. 사적인 면담입니다. 경비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건 당사자의 대법관 면담은 불가합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김태주가 게이트 앞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채 서성였습니다. 30분. 청사 앞 계단을 왔다 갔다 하던 김태주가 결국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법원 출입 기자가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고 태주건설 대표, 대법원 청사 앞 배회라는 기사가 다시 한번 온라인에 올라갔습니다. 그 기사가 나간 직후 아버지는 대법원장에게 회피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태주건설 상고심이 자신의 재판부에 배당될 경우를 대비한 조치였죠. 아직 이혼이 확정되지 않아 법적으로 인척 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스스로 빠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빈을 통해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다운 판단이었죠. 아버지가 빠져도 나머지 대법관들이 원칙대로 판결할 것이고 그것은 시댁에게 어떤 봐주기도 없다는 뜻이니까요. 법조계에서는 금방 전망이 나왔습니다. 윤정호 대법관이 빠졌으니 다른 대법관들이 오히려 더 엄격하게 볼 거라는 이야기였죠. 특혜 시비에 휘말리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태주건설에게는 아버지가 빠진 것이 최악의 결과가 된 셈이었습니다. 시댁의 자금줄이 거의 막힌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2층 방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인터폰 벨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벨 사이로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새어 들어왔습니다. 사돈어른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최순자였습니다. 아버지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벌렸습니다. 대문 앞에 최순자가 서 있었습니다. 코트 자락이 바람에 흔들렸고 잠시 뒤 최순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 위에 두 무릎을 대고 고개를 숙인 채 인터폰을 향해 계속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제발요. 한 번만요.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최순자가 무릎을 짚고 일어나 비틀거리며 돌아갔습니다. 저는 커튼을 놓고 창문에서 물러났습니다. 저녁 식사 때 아버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네가 원하면 만나줄 수도 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저 사람들이 찾는 건 용서가 아니라 구원이에요. 나는 그걸 줄 이유도 의무도 없어요. 아버지가 국그릇을 들었다 내려놓으며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다시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날 밤 소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라야, 이상하게 시원하지가 않아. 그게 정상이야. 소라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넌 복수를 한 게 아니라 정리를 한 거니까. 시원할 게 뭐가 있어.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에 이혼 소송 서류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파란 표지의 두꺼운 파일. 저는 그것을 잠시 바라보다 손을 뻗어 불을 껐습니다. 이혼 재판 선고일이었습니다. 법원 정문을 지나 복도를 걸을 때 심장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뛰었습니다. 법정 문을 열고 들어서자 피고 측 자리에 도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넥타이도 없는 구겨진 셔츠, 며칠 감지 않은 듯한 머리카락. 방청석에는 최순자가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죠. 볼이 꺼지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한번 바라보고 시선을 판사에게 고정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측의 심호에 의한 폭행 및 지속적 모욕, 피고의 방관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합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 금액이 읽혔습니다. 제가 청구한 금액이 거의 그대로 인정되었죠. 도연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양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최순자가 입을 손으로 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복도에서 최순자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눈가가 붉었고 입술이 떨리고 있었죠. 하윤아, 아니야가. 저는 멈춰섰습니다. 최순자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 2년 동안 한 번도 그렇게 불러주신 적 없으시잖아요. 최순자의 입이 벌어졌다 다물렸습니다. 저는 최순자의 옆을 지나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태주건설 항소심에서도 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허가 취소와 함께 부실 시공에 대한 고발이 이어졌고 김태주는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회사 계좌가 동결되기 시작했죠. 김태주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아버지는 이미 회피한 상태였습니다. 나머지 재판부 대법관들은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태주건설의 인허가 취소가 최종 확정되었죠. 사업 기반 자체가 사라진 겁니다. 상고 기각 후 약 1년에 걸쳐 태주건설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최순자가 그토록 자랑하던 강남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외제차도 마찬가지였죠. 최순자는 친척집 반지하에 얹혀 살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도연의 근황은 소라를 통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을 먹다 소라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이 배달 시작했대. 배달? 아버지 회사 비리에 이름이 올라가 있으니까 어디서도 안 받아주는 거지. 결국 배달 앱에 등록해서 오토바이 타고 다닌대. 저는 국물을 한 모금 떠먹고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라도 더 말하지 않았죠. 어느 날 수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자마자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수, 아니 언니. 아빠가 구속됐어.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수빈아, 나는 더 이상 그 집안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네가 힘들면 커피 한 잔은 살게.
수빈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숨을 고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는데 우리 가족이 나빴어. 저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수빈이 울음을 그치기를 기다렸다가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태주 구속 소식이 뉴스에 나온 날 인터넷에서는 대법관 딸 모르고 뺨 때린 시어머니 기사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렸죠. 대부분 시어머니 자업자득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댓글창을 스크롤하다 하나에 멈췄습니다. 대법관 딸이 아니었어도 이 폭력은 잘못이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대법관 딸이어서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맞으면 안 되는 거였죠. 그런데 세상은 대법관 딸이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씁쓸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반찬을 집고 국을 떠먹었습니다. 김태주 구속건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저는 밥을 한 숟갈 뜨다 말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이 결과가 아빠 때문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저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결과라는 것도요. 아버지가 국그릇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내려놓았습니다. 네가 그걸 아니 다행이다.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반찬 접시 4개와 국 2그릇. 아버지와 둘이 마주 앉은 조용한 저녁이었습니다. 이 조용함이 싫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1년이 지난 무렵 저는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소자본으로 1인 마케팅 컨설팅 사무실을 열었죠. 서울 마포구 작은 오피스텔 한 칸, 책상 하나, 노트북 하나, 커피 머신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첫 달 매출은 47만 원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며 한숨이 나왔지만 소라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야, 우리 회사 마케팅 외주권 하나 있는데 너한테 맡겨도 돼? 진짜? 소라야, 동정이면 안 받아. 동정이면 내가 우리 팀장한테 결제를 올리겠냐? 네가 잘하니까 맡기는 거야. 소라가 통화 너머로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쥐고 웃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조금씩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죠. 어느 날 오후 사무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자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박서영. 시어머니가 도연에게 소개하려고 신혼집에 데려왔던 그 여자였습니다.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아윤 씨.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박서영이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때 저도 불편했는데 아무 말 못하고 앉아만 있었어요. 죄송했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무역회사 마케팅 이사라고 적혀 있었죠. 사실 저희 회사 마케팅을 맡길 곳을 찾고 있거든요. 정식으로 계약 제안 드리러 왔습니다. 과거의 장면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최순자가 우리 도연이가 잘못 만나서 고생이라고 말하던 것을, 찻잔을 들고 서 있던 저,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던 박서영. 저는 그 기억을 밀어내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은 일이니까요. 들어오세요. 사업이 안정되면서 직원도 2명으로 늘었습니다. 강민혁 변호사는 이혼 소송이 끝난 뒤에도 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맡아줬죠. 사무실 계약서부터 외주 업체와의 분쟁까지 소소한 법률 문제를 챙겨주는 든든한 조력자였습니다. 같은 시기 도연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사무실 우편함에 꽂혀 있던 하얀 봉투, 손글씨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무실 책상에 앉아 봉투를 뜯었습니다. 하윤아, 내 뺨을 맞는 걸 보면서도 어머니 앞에 서지 못한 내가 남편이라고 할 수 있었는지, 매일 배달을 하면서 네가 차려준 밥 한 끼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뒤늦게 알았다. 미안하다. 편지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접어서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답장을 쓰지 않고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수빈을 통해 최순자의 근황이 전해졌습니다. 반지하에서 건강은 멀쩡하지만 말수가 크게 줄었다고 했습니다. 동네 슈퍼에 가서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예전에 큰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다고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 어떤 감정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무실 1주년 기념일에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소라, 수빈, 새로 합류한 직원 2명. 케이크를 자르고 종이컵에 음료를 따랐죠. 소라가 케이크 한 조각을 접시에 담으며 말했습니다. 1년 전에 짐 빼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넌 진짜 달라졌다. 저는 종이컵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달라진 게 아니라 원래의 나로 돌아온 거야. 소라가 종이컵을 제 컵에 부딪히며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년퇴임을 앞두고 마지막 선고를 마친 날이었습니다. 저는 대법원 청사 정문 앞에서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법복을 벗고 나온 아버지가 정문을 통과해 걸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어깨가 가벼워 보였죠. 저는 뒤에 숨겨뒀던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법관님. 아버지가 꽃다발을 받아들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제 그냥 내 아빠다. 저는 웃으며 아버지의 팔짱을 꼈습니다. 퇴임식 후 아버지와 단둘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동네 고깃집에서 삼겹살을 굽고 소주잔을 기울였죠. 아버지가 고기를 한 점 집어 상추에 올리다 멈추며 말했습니다. 내 결혼을 허락한 것을 후회한 적이 있다. 저는 소주잔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빠, 그 결혼이 없었으면 나는 아직도 누군가의 딸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하지 마세요. 저는 소주잔을 들어 아버지의 잔에 부딪혔습니다. 아버지가 잔을 비우고 고기를 쌈에 싸서 제 접시에 올려주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잔잔한 노래가 흘러나왔죠.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신호등에 멈췄을 때 처음으로 지난 모든 일이 끝났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조용히 편안하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와이퍼처럼 모든 것을 닦아내는 눈물이었죠. 신호가 바뀌었고 저는 눈가를 손등으로 훔치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커피 머신에 물을 채우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새 거래처에서 보낸 미팅 요청 메일이 3통 와 있었습니다. 커피가 내려지는 소리를 들으며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 시댁도, 이혼도, 대법관의 딸이라는 수식어도 없었습니다. 오늘 만날 클라이언트와 내일 마감인 기획서 생각뿐이었죠. 이렇게 평범한 아침이 제가 그토록 원했던 전부였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책상에 올려놓고 첫 번째 메일에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서하윤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싸구려는 소리 듣고 뺨까지 맞았던 며느리가 알고 보니 대법관의 딸이었다. 통쾌하죠. 근데요,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통쾌함보다 더 마음에 남는 게 있었어요. 하윤 씨는 아버지 힘으로 시댁을 무너뜨린 게 아니거든요. 끝까지 자기 힘으로 증거 모으고 자기 이름으로 소송하고 자기 발로 걸어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원칙을 지켰을 뿐이고 시댁은 자기들이 쌓아 올린 거짓말에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결국 이 사연은 복수가 아니라 한 사람이 자기 존엄을 되찾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어떤 나이에서든 나를 지키기로 결심한 그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오늘 사연이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